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한 P2P 업체에서 900여 명이 투자한 돈 720여 원이 일주일 사이에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을 선정산해주는 금융상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중간에 정산을 해줘야 될 결제대행 업체가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서 사고가 터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태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결제대행 업체는 홈페이지를 닫아버리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에 금감원도 조사에 나선 상태죠. 상환을 못 받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집단 행동을 시사를 했고요. 또 P2P 업체에 따르면 결제 대행사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고가 터졌음을 시인하는 메시지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건은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라는 수식어까지 붙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티몬과 위메프에서 셀러에게 줘야 될 정산 대금이 사라진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슈체커에서는 이 사태가 왜 벌어졌고 문제의 상품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정산해주지 않은 업체는 어떤 곳이고 P2P 업체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가 소상공인 A라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소상공인은 대금 회수에 약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리죠. 이 A가 카드 매출 채권을 빨리 현금화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2P 금융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비자가 있고 소상공인 A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이걸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신용카드사한테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소상공인 A는 먼저 선정산업체라는 곳에 카드 매출 채권을 넘겨주고 선정산이라는 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산업체가 곧바로 소상공인 A한테 돈을 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파이낸스라는 P2P 업체라는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을 양도하면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P2P 업체가 선정산업체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대출하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이 P2P 투자자들한테 나옵니다. 이 개인이나 법인한테서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정산업체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산업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소상공인 A한테 선정산을 해주는 것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크로스파이낸스라는 곳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연수익률 12% 안팎의 카드 매출 채권 선정산 투자 상품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은 소비자의 카드 결제가 이뤄진 지 거의 이틀 안에 소상공인한테 선정산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2P 업체는 이 선정산 업체한테 대출해준 돈을 회수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원리금을 갚아야겠죠.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이 신용카드사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사가 P2P 업체한테 바로 돈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 대행 업체, 일명 피지사라는 곳이 끼어 있습니다. 이 피지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대신해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사에서 피지사로 결제금이 정산이 되고요. 그리고 피지사가 일주일 내로 이 P2P 업체에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 그리고 피지사, 그리고 P2P 업체에는 수수료를 동시에 챙기게 됩니다. 카드사에서 피지사로, 그리고 피지사에서 P2P사로, 그리고 투자자한테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신용카드사에 문제가 없다면 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일이 없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 일주일 만에 이 수백억 원대 사고가 터진 걸까요? 확인된 바로는 크로스파이낸스가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품 규모는 총 720억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 따르면 투자자 수는 개인과 법인 포함 888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거를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크로스파이낸스가 투자자한테 돈을 못 준 이유는 자신들도 피지사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지사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용카드사를 대신해서 결제까지만 대행해주는 업체, 일명 1차 피지사가 있고요. 또 그 돈을 크로스파이낸스한테 정산까지 해주는 2차 피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곳은 2차 피지사인 루멘페이먼츠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루멘이라는 곳이 720억 원을 꿀꺽하고 문을 닫은 겁니다.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소상공인한테 선정산을 해주는 곳이 있죠. 바로 선정산 업체라고 했죠. 근데 이곳이 사실상 루멘페이먼츠와 한 몸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루멘 대표와 선정산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에 문제가 된 크로스파이낸스의 선정산 업체 리스트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업체명이 확인되는 곳이 총 21곳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 대표자 이름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이름에 김인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5곳이 이 김인환 대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2차 피지사 모두 루멘페이먼츠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김인환 대표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가 인터넷에 루멘페이먼츠를 검색을 해봤는데 법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루멘페이먼츠의 대표자가 바로 김인환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루멘페이먼츠의 대표하고 이 선정산 업체들의 대표하고 사실상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루멘페이먼츠라는 2차 피지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주인이 같은 수많은 선정산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들이 취급한 상품에서 단 일주일 사이 720억 원 규모의 액수가 한꺼번에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루멘 측은 왜 이렇게 많은 선정산 업체를 만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제기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은 P2P 업체가 A라는 선정산 업체한테 대출해준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각각은 이 상품을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 단 500만 원까지밖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P2P 업계에서 적용이 되는 동일차주 투자 규제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루멘페이먼츠가 이런 규제를 피하고자 다수의 선정산 업체를 세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 의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루멘 측은 금융당국이 세워놓은 동일차주 투자 규제의 규제망을 교묘히 피해 나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20억 원의 정상금을 갚지 않은 루멘페이먼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에게 이 720억 원의 정상금이 어디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김 대표는 이에 대해서 13일 오전까지 저희한테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루멘 측이 이 정상금을 유용했을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사에 문제가 없고 돈이 신용카드사에서 피지사로 흘렀으면은 루멘페이먼츠 측이 이 정상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2P 업체한테 이 정상금을 정산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루멘페이먼츠가 정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 자체만으로 결국 이 업체가 돈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루멘 측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루멘과 김인환 대표의 대외 활동은 기사라던가 블로그 글 같은 걸 통해서 좀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 글들에 따르면요. 김 대표는 루멘 파이낸셜을 2018년에 설립을 했고요. 2020년부터 루멘 그룹이란 걸 세우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나간 듯 합니다. 2022년에 나온 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루멘페이먼츠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루멘페이먼츠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일명 PG라고 했죠. 이 통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적극적인 M&A와 투자를 통해서 신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는 계열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 15개나 운영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루멘그룹이 단기간에 빠르게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키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또 부동산하고 건설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푸른주택 종합건설이란 곳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를 좀 볼게요. 루멘그룹이 부동산 및 건설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500억 원 자산 규모의 푸른주택 종합건설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루멘그룹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인수를 통해서 그룹 전체 자산을 늘릴 뿐 아니라 건설 사업 분야 확장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죠. 그러면서 루멘그룹 김인환 대표의 코멘트도 싫습니다. 루멘그룹이 13개 계열사 운영을 필두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건설사 인수를 통해서 추가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 있죠. 루멘그룹은 이를 비롯해서 지난해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한다거나 필리핀 소재 정유업체와 MOU를 체결한다라는 등의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이 P2P 업체의 정상근을 갖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닫아버린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다가 갑자기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은 채 잠수를 타버린 것이죠. 이에 투자자들은 루멘 측이 자금을 유용했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에게 이 건을 제보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인수한 사업들의 연관성이 없다. 대다수는 자본장식 상태다. 기업을 제 가치보다 뻥튀기 해서 인수를 한 후에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는 공지를 통해서 루멘페이먼츠 측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악성 가맹점으로 인해서 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고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에는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크로스파이낸스는 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 루멘 측이 횡령을 자백하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저희가 봤을 때 이 악성 가맹점 때문에 자금 손실이 났다라는 그런 주장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루멘 측이 이 P2P 대출을 받아서 다른 정상금 상환을 돌려막기를 했다면 그러면 크로스파이낸스 측 이야기대로 이 자체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듯 합니다. 그리고 루멘 말고도 한 가지 더 볼 업체,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로스파이낸스라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은 루멘이 저지른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크로스파이낸스 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크로스파이낸스가 취급하는 카드 매출 선정산 상품 가운데
90% 이상이 이 룸앤페이먼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P2P 협회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크로스파이낸스는 누적 대출금 기준으로 5조 원 수준입니다. P2P 협회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이처럼 규모가 커진 이유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카드 매출 선정산 상품을 위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산 상품은 이자율이 12에서 13% 안팎으로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도 일주일 안팎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투자를 자주 했다라고 하고요. 또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투자한 이유가 카드 매출 채권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크로스 파이낸스 등 선정산 업체든 누가 망하더라도 카드 매출 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로스 파이낸스의 잘못은 특정 피지사,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룸앤페이먼트죠. 그리고 이것과 사실상 주인이 같은 선정산 업체들 위주로 대출을 집행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출 폴리오가 한쪽, 이 룸앤 쪽으로 확 쏠렸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룸앤 측이 채무를 정산하지 않은 겁니다. 대출 대부분이 이 룸앤페이먼트 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이 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일거에 대규모 연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720억 원의 정산금을 갚지 않은 룸앤페이먼트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크로스파이낸스가 이처럼 특정 업체에만 상품을 편중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크로스파이낸스가 투자자들에게 이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에 투자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수의 선정산 업체가 있지만 사실상 차주가 한 명인데 그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제대로 알렸느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선정산 업체들이 동일 차주로 다 취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피해금이 훨씬 더 줄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정산 업체는 룸앤페이먼트와 이 여러 개 법인으로 확 찢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500만 원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 투자자들의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크로스파이낸스 측의 이 선정산 업체들하고 피지사 룸앤페이먼트가 주인이 사실상 동일한 걸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곳의 곽기웅 한승우 공동대표는 저희 쪽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크로스파이낸스 측이 룸앤페이먼트하고 선정산 업체의 상품을 계속 취급한 거는 카드 매출 채권 전표가 온전히 잘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이 상품을 취급할 때 주로 이 카드 매출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라고 하고요. 또 선정산 업체를 볼 때는 이곳이 세금이 연체됐는지 대표가 회생 신청을 했는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따지는 그런 제한 요건을 위주로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이렇게도 해명을 합니다. 룸앤페이먼트하고 자신들하고는 2021년부터 3년간 거래해놨는데 지금까지 상환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신뢰가 많이 쌓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그러면서도 포트폴리오가 이 룸앤 측과 선정산 업체에 쏠린 데 대해서는 자신들의 실수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룸앤페이먼트의 선정산 업체들이 소상공인 영업을 잘 해왔고 또 지난 3년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체나 미상환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급량이 늘어왔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도 너무 믿었다. 자신들 또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산하나 다각화는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는 투자자들의 이런 이야기도 옮겼습니다. 선정산 업체가 여러 곳으로 나눠진 게 금융당국의 동일 차주 규제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고 했었죠.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자신들 입장에서는 개인보단 법인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크로스파이낸스에 따르면 법인 고객들은 동일 차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주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한 상품의 최대 투자액의 40%씩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상품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에 40%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객들이 이 크로스파이낸스 쪽에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 투자액이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 동일 차주에 대한 투자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선정산 업체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큰 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이 건을 들고 지난 6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선 상태고요. 또 크로스파이낸스는 이 룸앤페이먼트와 선정산 업체들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류먼페이먼츠에서 사라진 720억 원의 정상금이 어디로 갔을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로 보자면 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연체된 상품 중에는 셀러론이라는 상품도 있고요. 또 티몬 확정채권 선정선 상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 셀러론은 쇼핑몰에 입점한 셀러가 있겠죠. 이 쇼핑몰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정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상금을 선정선업체한테 미리 정산을 해달라 라고 요청해주는 그런 법인 신용 대출 상품입니다. 차입자가 선정선 업체고요. 그러면 이들은 P2P 업체한테 대출을 받아서 셀러한테 선정선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후에 선정선 업체는 쇼핑몰로부터 이제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P2P 업체한테 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티몬 확정 채권 선정선 상품도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비슷한데요. 티몬에 입점한 셀러들도 있을 겁니다. 이 티몬에 직접 받아야 할 정상금도 있습니다. 이걸 선정선 업체한테 미리 정산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은 선정선 업체가 P2P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셀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티몬이 이 P2P 업체한테 직접 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상품은 세간을 뒤흔든 TMF 미정산 사태 때문에 현재 연체가 발생한 상태이고요. 다만 이 두 가지는 이번 사건에서 연체 규모가 각각 5억 원 그리고 23억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P2P 업체에서 벌어진 피지사의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상금을 갚지 않은 피지사 그리고 선정선 업체와 피지사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이를 알면서도 간과하고 대출을 몰아준 P2P 업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문제가 겹친 듯 보입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희 이슈체크팀에서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